쥐었다 폈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는 횡격막 없이 그냥 기낭이 운동을 해서 저게 그 촘촘하게 나와 있는 라디에이터 같이 생긴 게 폐인데 저거는 그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그냥 기체 교환만 담당해요. 그러니까 기낭이 수축 팽창하면서 그 바람을 넣어주고 폐선은 기체 교환만 합니다. 근데 이거의 특별한 점 뭐냐면은 기낭이 서로 순차적으로 수축해서 바람이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포유류호흡법과는 달리 조류 같은 경우는 폐가 수축 팽창하는 부담을 견딜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바람이 맨날 같은 방향으로만 들어오니까 늘 신선한 공기가 지나가는 셈이고 그 다음에 혈관하고 공기하고 딱 서로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기체 교환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곤충 호흡법이라고 아래가 좀 잘렸는데 그 곤충들은 기관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생명이 나무인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저는 아이젠버그가 그린 이 버전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운데가 그 40억 년 전이고 부채꼴이 바깥으로 올수록 현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그 숨쉬기를 해야 되는 생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절지동물하고 그 총기류부터 포유동물에 이르는 저 그룹만 호흡이 필요해요. 근데 쟤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애들은 해양에 살거나 어쨌든 단세포거나 그냥 확산이나 뭐 아가미 같은 걸로 해결을 볼 수 있는데 그 쟤네들은 지상에 살기 때문에 기체 가지고 산소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저주동물의 기관계는 그 순환계하고 독립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순환계도 그렇고 그 기관계도 그렇고 그 저주동물은 특이한 게 끝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해도 뭐 구멍이 좀 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닫혀 있는 구조인데 얘네는 살 속에 그냥 그 빨대가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음료수에 꽂힌 빨대 마냥 그렇게 기관이 들어가 있고 혈관도 맨 끝이 그냥 살 속에 열려 있어서 체액이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살 속에서 확산을 통해서 그 체액이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걸 싣고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몸무게하고 기체교환 면적 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덩치가 커지면 덩치는 이제 길이가 커질 때 3승으로 커지는데 기체교환 면적은 제곱으로밖에 못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물속에 사는 절지동물들은 또 아가미를 가지고 있죠. 뭐 개를 잡아보면 살아있는 개를 보면은 배에 뭐 털 같은 게 막 나 있는데 그게 아가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거미는 라디에이터 같은 폐를 가지고 있는 체커파라고 하는 서폐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곤충들은 대부분 이제 기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관계는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구멍으로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고 어떤 구멍으로 무조건 나가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을 일부러 바람을 불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대부분은 없고 그냥 공기 중에 열려 있으면 알아서 기체가 교환되겠지 하는 확산에만 의존하는데 몇몇 크고 대사가 높은 동물들은 그러니까 거대한 뭐 풍뎅이 종류나 아니면 호박벌 같이 날아야 되는 종류나 이런 애들은 근육을 풀무처럼 움직여서 공기를 짜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크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림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 큰 곤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고생대에 나타났던 곤충들이고 지금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동물들인데요. 그 이 노래기 종류 같은 경우는 사람 키보다 길이가 길었었고 이제 어떤 잠자리들은 그 날개 길이가 2m에서 3m까지도 이르렀었고 고생대 그 바퀴벌레의 조상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대 바퀴벌레는 공포에나 등장해야지 실제로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었냐고 하면 이 그래프가 산소 농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분기, 석탄기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지금은 21%인데 40% 가까이까지 육박하게 엄청 늘어났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기체 교환 면적비가 조금 더 컴pen세이션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거대한 곤충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큰 애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게 고생대 중생대 때 그 일어났던 폐의 발전, 그러니까 호흡 구조의 발전인데요. 그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 이전에 성캄브리아대나 뭐 원생대라고 부르는 되게 단세포 내지는 몇몇 다세포 생물들밖에 없었던 시대인데, 그 말기에 대량 멸종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그 비어있는 세상에 온갖 종류의 바디 플랜을 가진 동물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좌우대칭인 몸을 가지고 있고 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방사대칭인데 대칭이 좌우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불가사리 같이 5개로 된 애들도 있고 6개, 8개라든지, 곤충인데 체절이 뭐 막 10몇 개씩 있다든지, 뭐 그냥 별의별 이상한 놈들이 다 나왔어요. 뭐 눈 2개, 코 하나 뭐 이런 구조도 아니었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지로 다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거 중에 갑주어라고 하는 그 종류의 생선, 그러니까 어류가 있는데, 그 걔네들이 처음으로 식도 뒤쪽에 그 튀어나온 돌기가 있었어요. 사실상 거의 여드름 타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조직인데, 그냥 입에서 그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그냥 돌기가 하나 삐쭉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선이 아니고 어류에서는 자꾸 불해가 되고, 그 다른 지상에 진출한 생물들한테서는 그게 폐로 발전하는 그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서류부터서 공기주머니 폐를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원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폐의 서브스티튜트라고 생각하는 아가미 같은 경우는 발생적 기원이 전혀 달라요. 뭐 귀 주변에 있는 무슨 조직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거의 그냥 없거나 흔적만 있죠. 그래서 아가미하고 폐는 그 아가미가 변해서 폐로 된 게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포유류만 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부터서 네발이나 사지, 뭐 팔다리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척추동물인 어류를 생각해 보면 다리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 지느러미도 사실 여러 가지 플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바디 플랜이 바뀌고 사지가 생기고 척추가 생기고 지상에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다 폐가 생성되는 거하고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네, 이게 그 동물들이 지상에 올라오던 시기니까 뭐 사실 4억 5천만 전부터 3억 5천만 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긴 한데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륙들이 이제 바다에 흩어져 있고 얕은 천해에서, 그러니까 대륙붕에 있는 얕은 바다들 있잖아요. 햇볕이 잘 들어오고 영양 연류가 잘 흘러 들어오는 뭐 이런 영역의 삼엽충을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조류들도 살고 뭐 바다에 뭐 이제 저서 생물 같은 것도 살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점차 하나씩 모여가지고 고생대가 끝날 때 그 판게아가 형성돼요. 판게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초대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륙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아페투스해라고 적어놓은 이 바다가 생물 다양성이 많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1학년에 걸쳐가지고 말라서 육지가 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점차 건조해진 환경에 노출이 되고 말 그대로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육지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천해라고 하는 저 얕은 바다가 대륙이 여러 개일 때는 그 많이 있는데 한 덩어리로 모이면은 초대륙의 가장자리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천해가 살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척추동물이 캄브리아기에 나오고 오르도비스기에 뭐 산호나 삼엽충, 뭐 앵무조개 뭐 이런 우리가 보통 고생물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실루리아기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처음으로 관다발 식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끼 같은 거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부터서 그 지상에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빨대를 가지고 물을 그 자기 조직 멀리까지 보내는 이런 구조가 있는 식물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지동물도 식물이 올라오니까 밥이 올라가니까 자기들 따라서 먹으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턱이 있는 어류가 이때 처음 생겨요. 이전의 어류는 턱이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이상한 입 구조들이 있었는데 곤충의 입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내장을 꺼내서 핥은 다음에 도로 내장을 집어넣는 이런 구조도 있고, 빨판으로 된 애들이랑 나선형 이빨이 난 구멍 같은 걸로 감는 애들이랑 뭐 온갖 입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본기가 되면 최초로 나무가 생기고 이때부터 일종의 고대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소가 지금은 좋은 거고 이산화탄소가 나쁜 거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식물은 지상에서 엄청 번성하고 바다에서는 해조류들이 너무 번성한 바람에 그 산소가 너무 막 바다에까지 포화가 돼가지고 철 이온들이 모조리 다 산화철이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침전이 돼버리고요. 이제 그거 한계를 넘어가니까는 바다 밖으로 대기를 향해서 막 산소가 뿜어져 나와요. 일종의 환경오염인 거죠, 진짜로. 너무 산소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식물들도 생기고 이산탄소 농도는 점차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석탄기가 우리가 석탄이 많이 나니까 석탄기라고 하는데 이때 살았던 엄청나게 거대한 식물들이 석탄이 돼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는 그럼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왜 석탄이 없냐? 이때 바퀴벌레가 나타나요. 그래서 최초로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먹을 수 있는 셀룰로스는 본래 이제 생물계 개인들 말고는 아무도 분해를 못하는 건데 정확히는 바퀴벌레가 한다기보다는 장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나무를 먹어서 없애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석탄이 안 나와요. 이제 나중에 그 바퀴벌레 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바퀴 같은 게 되기도 하고 휭개미나 개미나 벌의 조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바퀴벌레는 그렇게 혐오스럽지만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를 먹고 사는 게 휭개미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른기가 되면은 판게아가 딱 형성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단국류라고 하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공동 조상 같은 애들이 사지를 가지고 육지를 기어다니게 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본기에 이미 양서류가 나왔으니까 뭐 이때쯤 파충류 조상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곤충이 완전 변태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차이는 뭐냐면은 생활사가 딱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번데기 시기를 가져서 부모하고 자식이 완전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그 애벌레 시기에는 열심히 먹고 그냥 커지는 거. 그다음에 성충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번식을 하는 거. 이렇게 딱 둘로 쪼개지고 둘이 먹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생활사가 안 겹치고 부모 자식이 경쟁을 안 해서 필륜이 안 일어나는 게 완전 변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런 게 처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마이너였는데요. 페른기 말에 그 지구상의 생물 종의 95%가 모조리 절멸해버리는 그런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요. 이후로도 이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세상이 그 뭐 죽음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급격한 오존층 그러니까 오존층이 그동안 산소가 많이 생겨서 많이 그러니까 점차 두꺼워져 오다가 이때 말기에 왜 그래서인지 싹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우주 방사능이 뭐 덮친 거냐 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는 바람에 지상에 자외선이나 뭐 우주 방사선 이런 게 마구잡이로 내리쬐게 되고 그 물속에 갑자기 산소가 모자라게 되고 뭐 유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황 세균이 번성하면서 바다가 산성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비도 엄청난 찬성비가 내리게 되고 또 판게하게 생기니까 뭐가 문제냐면 대륙성 기후가 춥고 덥고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 그거 때문에 그 뒤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생기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륙이 있으면 가운데가 얼마나 건조하고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얘네가 다 판 운동을 해서 모이려면 곱게 모인 게 아니라 바닥을 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에베레스트보다 뭐 어쩌면 2배까지도 높은 그러니까 16,000m 정도 되는 산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건조 기후도 생겼죠. 근데 이때 건조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건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만 살아서 그 5%만 살아가지고 중생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도 생각해보면은 양서류보다 비늘로 덮인 몸이나 뭐 껍질이 있는 알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건조에 적응을 하는 애들이고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 같은 경우도 그 번데기 시기에 되게 힘든 시절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경쟁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장점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요. 그래도 살아남은 어류와 양서류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그래서 이 만화는 조금 뭐 고상한 만화는 아니지만 디즈니사이드에서 어떤 저하고 비슷한 취미가 있는 사람인데 되게 손이 금손인 분이 그리는 만화로 보는 곤충의 진화라는 이런 만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갤러리에 연재하는 뭐 이런 건데
이런 생물이 바다를 막 대본기 이럴 때, 실루리하게 대본기 이럴 때 막 나타나게 돼요.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화석인데 판피류라고 하는 최초의 턱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이빨이 아니고 그 골판이라 그래서 머리부터 눈알까지 이빨 역할을 하는 저 부리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뼈 덩어리로 돼 있고 뼈 두께가 지금 몇 센치씩 되는 거거든요. 저러고서 몸 길이가 9m 정도 되고 무게가 1톤쯤 되는, 그러니까 뭐 차 같은 놈들이 저런 턱으로 막 마구잡이로 물으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 사는 게 너무 고달파진 거예요. 쟤네만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주로 먹이가 되는 참나충들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새조각난 참나충 모습인데 이때부터서 뭐 등에 가시가 박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기말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형태들이 막 생기게 돼요. 좀 덜 잡아먹혀 보려고.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 조상들은 바다는 살기가 힘들고 얕은 바다 면적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낙오하거나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이게 그 대본기나 석탄기의 숲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 위를 쳐다보게 되면 이때 우리의 그 양서류가 되기 직전의 조상이 말이죠. 땅 위를 쳐다보면은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고, 식물에서 떨어지는 유기물을 먹고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3m짜리 잠자리가 날고 있었거든요. 그냥 곤충을 잡아먹거나 뭐 아니면 곤충한테 피해 다니거나 어쨌든 먹고 먹히면서 뭐 생활이 가능했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아칸소스테가라고 하는 그 이상한 뭐 올챙이 같기도 하고 개구리가 되다 만 놈 같기도 한 그런 건데 정확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 저런 애가 그 이제 강가에 주로, 그러니까 기수역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그러니까 기수역에 산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류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먹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적응 못하고 발을 못 붙여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디 그 쓰레기 더미 주변이나 이런 데서 도망가서 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뭐 떨어진 나뭇가지 하고 자갈하고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헤엄을 별로 안 치고 그 지느러미를 개를 붙잡고 있는 데 쓰게 됩니다. 지금도 치어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 어류들도 뭐 산호초라든지 뭐 맹그로브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이제 그냥 붙은 채로 어떻게든 안 들키고 그냥 이대로 묻어만 가자, 조용히 길고 짧게, 그냥 길고 짧게, 아무튼 길고 가늘게 살자, 뭐 이런 전략들을 하는데, 네, 얘네들은 그래서 지느러미가 근육질로 바뀌어요. 잘 꼭 붙어 있으려고, 나무, 썩은 나무 같은 거에. 그러면서 이제 근육질 다리가 점차, 지금 망둥어를 생각해 보면은 그 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강도 말랐다가 물이 찼다가 그러잖아요. 비 오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강 기슭으로 기어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다가 그렇게도 할 수도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사세가 돼서 얘네들 다리로는 지상에서 제대로 걷지는 못해요. 너무 몸에 비해서 다리가 약해가지고. 근데 그 물하고 육지가 섞인 환경에서는 적당히 이렇게 뻘뻘뻘뻘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바다에는 경골 어류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까 얘기 드린 식도의 돌기가 불회로 바뀌고 얘네들한테서는 그 우리 조상들한테서는 폐로 점차, 이때는 그냥 공기 들어간 주머니일 뿐이지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면요. 그래서 그 어류 중에 폐가 있는 애들은 뭐 페어가 있고, 실로캔스도 보면은 폐 비슷한 게 있는데 보조호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로 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만약에 없어도 뭐 수족관에서 키우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아프리카 페어인데 지금도 고대와 비슷한 생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애들인데, 그 아프리카는 이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뭐 7년, 8년 이렇게도 왔다가 한 번 비가 홍수같이 오고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진흙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점액을 분비해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진흙 속에 그냥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가 비가 와서 흙이 촉촉해지면은 그 기어 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있냐면 강가 진흙을 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집 벽에서 그 장어 같은 놈이 튀어나오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된 거는 9년 동안 그 마른 진흙에 들어있던 완전히 그냥 돌이나 다름없는데 뭐 그런 폐허가 살아났다는 기록도 있고요. 얘네는 그러니까 그 소화기관 앞쪽이니까 이쪽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먹은 걸 삼키려고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그 뿔뚝뿔뚝하면서 공기를 삼킬 수도 있고 뱉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공기를 잔뜩 삼키고 들어가서 가사 상태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폐를 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동적 고기인 거고요. 그 알아서 우리 배처럼 자꾸 들어다 놨다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는 그 개구리, 그러니까 양서류인데 그 아까 아가미하고 폐가 완전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올챙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근데 올챙이는 폐가 아예 없나? 뭐 무슨 상태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올챙이를 구해 와가지고 그 가속기 CT로 한번 찍어봤어요. 가슴 부분을. 그랬더니 이제 아가미는 기능하는 아가미가 당연히 있고 올챙이니까 그 다음에 폐는 그 이제 안에 물이 차 있고 근데 완전히 발달한 작은 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서류가 개구리가 돼가지고 땅에 나오자마자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폐를 다 디벨롭먼트를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첫 숨을 딱 쉬는 거죠. 사람의 폐도 딱 그런 식인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완전히 그냥 그 자궁하고 혈액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궁에 분포하는 그 모세혈관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숨을 딱 쉬어야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야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물이 차 있는 가만히 있는 기관이었다가 그래서 개구리도 마찬가지이고 개구리 중에서 어떤 개구리들은 성체가 된 다음에도 아가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 안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비강, 구강, 식도, 기도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는 폐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그 1,000원짜리 실험용 개구리를 사가지고 한번 폐를 열어봤는데 그 폐를 자르면은 쥐 같은 경우는 심장하고 폐가 한 덩어리로 기도를 자꾸 들어올리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심장하고 폐하고 위장이 같이 들려 나와요. 저거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그 장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고 코하고 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사실 부비동이 코, 입이 완전 분리가 돼 있지는 않지만 얘네는 정말 그냥 분리가 안 돼 있어서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삼킬 때는 숨을 쉴 수 없고 숨 쉴 때는 먹을 수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립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갈비뼈를 움직여서 숨을 능동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피부 호흡도 조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홍색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격벽이 조금 있긴 하지만 폐포라고 할 만한 건 없는 주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양서류 흔적이 있는데 세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태아가 발달할 때 귀 옆에 아가미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사람 중에서 다 크고 나서도 그 여기 구멍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가미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희겁은 뭐냐면은 우리가 딸꾹질만이 아니고 뭔가 잘못 삼켜가지고 그 살에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잘 발달된 기도 덮개가 있어가지고 삼킬 때는 기도에 뭐가 안 들어가게 딱 덮어주는데 근데 이제 그게 가끔 완전하지 않아서 고장이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의 폐인데요. 그 이제 조룡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시조새나 아니면 벨로시랍터 뭐 이런 그 공룡들이고 그러니까 도마뱀류의 그 아마 공룡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랑 뱀이랑 뭐 이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얘네들 립 무브먼트로 이제 완전히 그 폐에만 의존하는 호흡을 하고 피부 호흡을 할 수가 없죠. 비닐로 덮여가지고 건조 저항성을 가진 대신에 피부로는 호흡을 못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횡격막이 이때 드디어 생겨요. 그러니까 양서류는 횡격막도 제대로 아니고 그 턱 부풀렸다가 이렇게 소리 내는 거 비슷하게 배도 그냥 그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일방통행 환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낭이 서로 순차적으로 짜서 바람을 한쪽으로만 부는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최초의 목이라는 게 생겨요. 그 전에 생각해보면은 개구리의 목이 없죠. 생선도 목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랑 몸을 가르는 부위는 있지만 목이라고 하는 잘록한 기관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목뼈가 처음으로 생겨요. 왜냐면 네 발을 가지고 어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깨라는 것도 이때 처음 생기고
머리하고 그 움직임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래서 양서류들은 보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양서류인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흉내는 좀 쪽팔리는데 이렇게 기어다녀요. 걸을 때 이쪽으로 팔을 놓으면은 머리도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러면 이렇게 가야 되고 그냥 머리가 무조건 따라가요. 근데 파충류는 머리가 따로 있으니까 이제 지상에 좀 더 적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디매스 리밋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피부 호흡에 의존을 전혀 안 하게 되고 이제 다리를 가지고 몸을 잘 받칠 수 있게 골반도 형성되고 이러면서 바디매스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파토사우루스 뭐 이런 것처럼 뭐 수백 톤이 나가는 공룡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뱀의 폐를 열어본 건데요. 이제 파충류는 호흡 전략도 여러 가지라서 뱀 같은 경우는 몸이 길잖아요. 그래서 폐도 엄청 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장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열면 모를 정도로. 그래서 얘네들도 허파거리는 별로 없는데 몸통의 대사 요구에 그러니까 잘 그걸 할 수가 있죠. 몸 길이를 따라서 이렇게 나 있으면은 디퓨전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숨을 한 번 쉬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잠수를 하면 좋고 수압에 견뎌야 되니까 그 민러 덴시티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 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에서 속속들이 모든 기체를 다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놀랍게도 사람한테서나 들었던 병명인 그 콘솔리데이션이나 파이브로시스나 그 그라운드 글라스 오피스팀 이런 것들이 바다 거북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육지 거북은 또 이상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폐가 있는데 몸이 다 그렇게 딱딱하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배에도 배갑이 있고 등에는 당연히 두딱지가 있고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쉬느냐 이제 장이 뒤로 밀리면서 그 머리에서 이제 뒤쪽 방향으로 횡격막이 거북이 엎드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립을 전혀 안 움직이고 등도 안 움직이고 숨을 쉬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난 건데요. 조류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폐의 관점에서 보면 포유류보다 훨씬 발달되고 우월하신 분이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깝게는 파충류 폐랑 더 가까운데 그 조류는 비행을 할 수 있고 체온도 포유류보다 일반적으로 몇 도씩 더 높거든요. 대사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조류식의 그런 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이언스 표지에 있는 애들은 인도기러기인데 그 인도기러기랑 그냥 우리가 커먼 크레인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는 두루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1년에 2번씩 히말라야를 넘어서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태어나서 그 해에 한 반년 산 다음에 바로 날아서 히말라야 넘어가야 되고 아마 윤학 교수님, 서준봉 교수님 갔다 오셨다고 하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거기도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높은 데를 날아서 갑니다. 근데 낮은 데를 찾아서 돌아서 가지 않고 왜 그리로 넘어가냐면은 그게 상승기류가 그 높은 바위벽이 있을수록 잘 만들어지니까 아침에 해 뜰 때 상승기류를 타고 아주 높이 날아올랐다가 떨어지는 편이 그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 세이빙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단 기온이 영하 40도 이렇게씩 되고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태어난 지 반년 된 새끼 새들이 알아서 잘 날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000m 상공까지 흔히 비행을 하는데 평생에 한 번도 아니고 매년 2번씩 그걸 해야 되고 못하면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펠 그리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수리 비슷한 생물인데 얘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높은 데서 관찰된 새거든요. 그 1.1km 상공에서 어떻게 관찰이 됐냐면 비행기랑 부딪혀서 관찰이 됐어요. 근데 아마 만날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이런 애들이 더 높은 데서도 날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우리는 민항기가 나는 고도가 1만 미터 정도인데 민항기에서 밖으로 던져지면 죽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거고 그냥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왜 높이 올라갔냐면은 그 지상에 있는 넓은 범위를 감시하고 있다가 저기 먹이가 있다 싶으면 내려가려고 그래서 그 높은 데서 쉬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면서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 농도도 엄청나게 희박할 거잖아요. 근데 그 높이에서 날고 있으려면은 그 폐가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극제비갈매기 뭐 이런 애들이 제일 멀리 나는 애들인데 그 매년 북극 한 번, 남극 한 번 찍고 그 7만 킬로미터씩 날아다니는데 이게 그냥 평생 매년 7만 킬로미터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앉은 지 그 300 며칠이 지나도록 아니 그러니까 바닷물 위나 지상에 전혀 착륙하지 않고 300 며칠 동안 계속 날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그다음에 황제 펭귄 같은 경우도 얼음물 속에서 550m까지 20분 잠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몸으로 그냥 스쿠버 장비가 아주 라이트한 것만 가지고는 100m가 한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잠수정이 필요한데 얘네는 뭐 500 몇십 미터면 사실 빛도 거의 안 들어오고 사람 눈에는 완전히 암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오징어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 기낭 호흡을 들이마시면 얘도 일방통행이라고 해도 코에서는 계속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 거고요. 바람이 들어오면은 저 후기낭이라고 하는 몸 뒤쪽에 있는 기낭으로 일단 먼저 바람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걔가 짜주면은 그 기체 교환만 담당하는 폐를 향해서 그 공기가 밀려가고요. 거기서 기체 교환을 한 다음에 전기낭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숨을 내뱉을 때 나가게 되는데 그게 차례차례 일어나면은 계속 폐에서는 일방통행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흉곽이 거의 고정이 되게 돼요. 횡격막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횡격막 비슷한 흔적 기관이 있긴 한데 흉곽, 복강 구분이 별로 없어서 뭐 복강에 감염이 있으면은 폐까지 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 수의학 교과서에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흉곽이 우리는 수축 팽창을 막 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이나 그러니까 육상 운동이나 수영이나 무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호흡하고 관련이 안 된 게 없잖아요. 호흡을 내뱉을 때 힘을 쓰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얘네는 그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용골돌기라고 하는 이쪽에 그 비행에 필요한 비상근이 붙어 있고 그게 제일 큰 근육인데 그 날 때마다 가슴이 찌부러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얘네는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나는 날갯짓 하는 거랑 별로 상관도 없고 날갯짓을 빠르게 하나 느리게 하나 뭐 숨이 급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가 없죠. 허리는 포유류에만 있는 구조인데 얘는 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게 이런 순서로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차례차례 짜면 일방통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폐는 완전히 리지드해요. 그러니까 누르면 올라오지도 않고 누르면 그 정확히는 그 부서지듯이 푹 하고 내려앉아서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상태지만 엄청나게 정교하게 저렇게 무슨 배터리 셀 같은 것들이 쫙 일렬로 서 있고 그 폐포보다 훨씬 가느다랗고 그다음에 카필러리도 훨씬 더 가느다란 카필러리들이 그 직교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언제나 그 우리는 그러니까 그 레지듀얼 볼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숨을 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보낼 때 100%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 100% 다 보내면 런컬랩스에서 우리는 죽는 거고요. 그 80% 정도 사람은 남고 20%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은 80%는 이산산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공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21%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호흡하는 실질적인 산소는 그거보다 농도가 낮은 셈인데 새는 그냥 대기 산소 농도가 그대로 그냥 자기 숨 쉬는 농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크기의 표류에 비해서도 기체 교환 면적이 6에서 8배씩 많고 그 다음에 이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포유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횡격막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횡격막이 뚫리면 숨도 못 쉬고 폐는 컬랩스 되고 아무튼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허리라고 하는 구조, 립은 없고 척추로만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포유류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신생대의 포유류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고생대에 아까 파충류 보조류의 공조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 중 일부가 쥐 같은 포유류로 진화를 해가지고 땅속에 땅굴 파고 잘 살다가 뭐 공룡 알도 훔쳐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걸렸다는 게 쥐가 공룡 알을 훔쳐 먹다가 만 모습이 화석으로 남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어둠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중생대가 오기 전에 그 페른기 대멸종 그때도 빛의 세계로 못 나가고 계속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이제 공룡 시대에 다 지나가고 나서 중생대 말기 백악기 말기 그 KT 멸종이라고 하는 운석이 때려가지고 멸종한 거 있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세상이 텅 비니까 그 파충류가 줄어드니까 내 세상이라 하고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길을 편 거지 그 전에도 계속 살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하고 운동하고 굉장히 강하게 연동이 돼 있고 복근이 사실 다른 동물들 생각해보면 복근하고 호흡하고 별로 상관이 있을 턱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지동물 중에서 복근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호흡하는 데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참여하는 근육이 몸통을 둘러서 다 분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온 특성이 조류는 하고 완전히 별도로 다른 리니지로 나오게 되면서 대사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세분화된 기관지 끝에 허파꽈리가 매달려 있고 거기에 혈관이 분포한다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뭔가 뭐 생물체, 몸체 대개조 뭐 이런 거를 누가 각잡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부 조류패로 갈아주고 싶을 텐데 사실 진화는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갔다가 다시 다른 길로 가고 뭐 이런 게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은 이거를 덕지덕지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작은 파충류는 사실 포유류는 파충류랑 비슷하게 기낭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요. 그 관도 기관지도 이런 식으로 모노포디알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관이 있고 거기에서 새끼관들이 방사형으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를 열어보면 좀 이런 구조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클수록 이런 이분지관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은 기체교환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커버할 수 있는 스팬할 수 있는 그 부피랑 면적 막 억지로 쑤셔 넣을 수 있는 그게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대동물에 좀 속하는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롱 서펙턴트가 발달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폐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팽창하는 이런 그것도 이제 1분에 뭐 수십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계적 부하를 계속 견뎌내야 되니까 그 쪼그라들었을 때 컬랩스돼서 이렇게 딱 붙어버리지 않게 그 기름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닌 뭔가 이상한 그런 것들이 발려있게 돼요. 배포 표면에. 그래서 사실 그 서펙턴트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섬모가 걔네를 잘 쓸어주지 못하거나 뭐 뮤쿠스로 차버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생물들 중에서 육상에 사는 저런 친구들도 있고 바다에도 여러 가지 해양 포유류들이 살고 있는데 해양 포유류들은 또 어류나 뭐 이런 애들하고는 달리 포유류가 돼서 지상에 다 적응한 다음에 도로 바다로 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바다거북 비슷하게 숨을 한번 쉬면은 그 오래 머금고 있다가도 계속 공기를 쓸 수 있게 굉장히 민런 데시티가 높아져 있고 숨을 자주 쉬지 못하니까 한 번 쉴 때 우리는 레지듀얼 볼륨이 한 80% 가까이까지도 된다 그랬는데 얘네는 거의 100% 보냈다가 도로 그 흡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서펙턴트가 되면 그게 가능한지를 뭐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유류 중에서도 사람의 폐는 전혀 뭐 별로 우월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 증거로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애슬릿은 운동선수는 달리기를 연습하면 마라톤이나 뭐 100m 달리기나 간에 향상이 되거든요. 폐기능도 올라가요. 우리가 운동해서 폐기능을 올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경주를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주만 돈이 달린 문제니까 열심히 말 훈련법을 개발했는데 말은 훈련시킬수록 점차 기량이 또 그렇고 폐기능이 떨어져